안녕하세요. 이 땅에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성경은 드라마다 부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2성전 시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1주차 나눔에서 좀 더 첨가되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이야기,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두 웅장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1주차 나눔에서 가졌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적 이야기,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둔 그 이야기며 또 다른 이야기는 근대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성과 탈근대성 또는 후기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오늘날의 서구 사회와 그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지식이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성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세 명의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사람이 근대성에 영향을 끼쳤던 중요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귀납법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1561년에 런던의 유명한 법률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고전과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식 논리에 불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중세에 있어서 중세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패 혐의로 몰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철학적인 저술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베이컨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중요한 핵심 기여 사상은 일단 경험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지식이 힘이다라는 그 말을 남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철학과 과학이 추상적인 형이상학, 즉 신학의 바탕 위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 실제의 경험과 관찰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덕션이라고 말하는 귀납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영역적인 방법하고 정반대에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이라는 것은 먼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실험과 그것을 통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이고 온전한 사고, 생각하는 것을 왜곡하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관찰과 실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대 과학적인 사고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후에 근대 과학혁명의 정신적인 기초가 됩니다. 또한 그는 실용적인 지식관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즉,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문명을 궁극적으로 진보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끼친 군대성에 끼친 영향은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과 경험을 통한 자연 이해, 중세 스콜라 철학과 사람들을 결별시켰습니다. 또한 과학혁명의 철학적인 토대를 놓았습니다. 갈릴레오라든지 아이작 뉴턴 등이 베이컨의 경험적인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성의 핵심은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연과 세계를 분석하고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귀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면 베이컨의 이 귀납법은 바로 체계적인 배제와 검증을 통해 원인을 좁혀가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일단 감각 경험에서 출발하는 지식, 또한 조작된 조건 아래서 실험을 중시하고 도구와 기록과 협력을 강조하고 열매를 맺는 실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문제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표를 만드는데 현존의 표, 부재의 표, 그리고 정도의 표를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존의 표라는 것은 현상이 있는 경우 목록을 만드는 것. 그게 현존의 표라고 할 수 있고요. 부재의 표는 비슷한 조건인데 현상이 없는 경우를 부재의 표로 넣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표는 강약과 변화 정도가 다른 그런 경우들을 정도의 표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부재의 표와 정도의 표, BC 이거를 통해서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진짜 원인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가설을 겨냥한 추가 실험을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일반 명제로 조심스럽게 무리한 일반화를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 데이터로 표를 갱신하고 결론을 항상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성에 있어서 특별히 과학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종교가 아니다. 과학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은 바로 이런 베이컨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우리가 단정적으로 명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찾아 나가는데 그 조건들 중에서 어떤 부재나 정도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 가설이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 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하지만 그 명제도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등장하면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을 새롭게 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단정적으로 진리, 명제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 명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베이컨식의 어떤 분석을
예를 드린다면 이런 열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뜨거움이 있는가? 왜 열이라는 게 있는가? 그럼 열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현존의 표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태양빛, 불, 마찰, 끓는 물, 뭐 어떤 염산 같은 산의 작용들, 열이 있는 경우들을 일단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의 표에는 달빛, 차가운 불꽃, 금속 덩어리 등 열이 없는 유사 조건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의 표에는 마찰을 강하게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압축, 희석에 따라 온도 변화 등에 대한 것들을 정도의 표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배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밝음, 빛, 물질의 종류 같은 요소들은 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가설을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결론 가설을 만들게 되는 건 뭐냐면 열을 내는 공통 분모는 미세한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의 형상은 입자들의 격렬하고 미세한 운동에 가깝다라는 결론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의 표로 놓고 배제시킬 수 있는 것들 배제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통해서 열이 나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 열이 나는 형상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격렬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이제 분자 운동론과 닮은 통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열의 사례로 한번 귀납법적인 어떤 베이컨의 귀납법을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 중에 귀납의 전제 조건에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왜곡을 네 가지 우상으로 이제 정리했는데 그것은 바로 종족, 동굴,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족, 동굴, 그리고 시장의 우상은 인간 일반의 한계, 개인 성향, 언어 혼란이 만드는 편견들을 어, 그런 왜곡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극장의 우상은 권위, 학설, 전통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을 우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워왔던 과학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들이 세워왔던 학설,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빗대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방법의 겸손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한 귀납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인간 삶을 더 늘려주는 그런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것이 근대성에 영향을 끼쳤던 첫 번째 사람,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역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분은 16세기 말경인 1596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학교에서 스콜라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배웠으나 역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 군 복무와 연구를 병행하다가 1619년에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1637년에 방법서설, 1641년 성찰, 1637년에 기하 등의 중요한 저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저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으로 전통적인 중세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등 과학혁명이 기존 세계관을 해체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방법적인 어떤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방법적인 회의라는 건 뭐냐면 회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심한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의심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각, 경험뿐만이 아니라 역시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권위까지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남는 한 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남는 한 가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가 이 어떤 온 삶을 올바른 지식으로 이끄는 확실한 출발점이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간 이성은 확실한 지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것처럼 명료 판명한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체와 객체를 이분화시켰어요. 사유하는 것과 연장된 것의 구분. 뭐 이거를 예를 든다면 인간 정신과 인간 이성과 외적 세계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주체와 객체를 이분화시킨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탐구의 토대가 되었어요. 또한 이런 그의 인식에 따라서 자연은 기계처럼 분석,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수량화하고 수학적인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데카르트는 가졌고요. 그래서 물리학, 해부학, 광학 등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가 근대성에 끼친 핵심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체성이에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기 의식이 근대적인 자율적 개인과 인식 주체 개념을 낳았습니다. 또한 이성의 권리를 확립했어요. 전통과 교회의 권위보다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진리의 최종 심급,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하는 주체,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혁명을 가속시켰습니다. 자연의 기계적인 법칙으로 설명하고 수학적 모델을 적용했어요. 또한 방법론적인 전환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학문에서 비판적 사고와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데카르트식의 이원론, 정신, 물질, 이분법이 이제 그 이후에 칸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는 결국 과학적인 합리성을 출발시켰고요. 또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개별주의와 이원론이 결국에는 정신과 물질의 단절이라든지 신앙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남겼고요. 결국 군대적인 주체의 확립이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식민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의 폭력성을 동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했었을 때, 이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사실 르네 데카르트를 이제 정의 내리는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지만 데카르트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해석학이라는 말은 텍스트,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해석학은 표면적으로 주어진 의미와 권위, 뭐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그 뒤에 감춰진 힘, 욕망, 왜곡을 폭로하려는 해석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마르크스, 칼 막스, 프로이드, 니체들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의심의 철학자들,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출발점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깔려 있다라는 의심의 해석학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결국 이 의심의 해석학의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의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태도가 이제 근대적인 비판 정신을 여는 기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권위와 전통에 기대지 않고 데카르트는 자기 이성으로 진리를 세우려는 출발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후대의 비판자들은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의심을 토대로 이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도구로 의심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리드리 니체 같은 경우는 도덕 진리 개념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권력 의지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의심의 해석학으로 폭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칼 막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이념, 이데올로기 뒤에 숨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숨어 있다라는 것을 폭로시켰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의식 아래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심의 해석학으로 발견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칼 막스, 프로이드, 니체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주어진 의미, 전통, 종교, 심지어 윤리까지도 불신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숨은 동기인 구조를 추적해내요. 그래서 리케르는 해석학에 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뢰 해석학, 의미를 회복하고 이해하려는 전통적인 해석학, 또 의심의 해석학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이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후기 근대성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성이라는 건 결국 근대적인 개인이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판단하려는 문화가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성경 비평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통적 권위,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그 권위를 방법론적으로 의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든지 자료 비평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의심의 해석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의는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 권위에 대한 첫 근본적인 저항을 열어준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자율성을 열어준 사람도 데카르트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비판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문과 전통을 직접 검토하는 학문적인 태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해석학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개인 개별주의와 해체주의가 결국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성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전초를 깔아놓았다라는 한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데카르트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런 지식의 확실성을 집착하는 것은 후기 근대성, 이런 후기 근대주의의 철학과 과학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데카르트의 방법적인 회의, 의심의 해석학은 근대적인 의심을 지식의 새 출발점으로 만든 결정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와 이 전통이 후대의 의심의 해석학으로 이제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만든 것이고 이 전통이 후대의 의심의 해석학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으로 발전해 모든 권위와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오늘날의 지적 기풍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성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인물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164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역시 데카르트, 베이컨, 갈릴레오의 영향 아래 새로운 자연 철학을 수용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뭐 주요 저작을 보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광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저술했는데 특별히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근대 과학의 대헌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연 현상을 수학적 법칙으로 정확히 표현해 냈어요. 그래서 고유, 고전역학, 운동의 삼법칙 뭐 이런 것들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하늘과 땅의 물리 법칙을 이제 통합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천상과 지상을 구분하는 이들을 해체시켰습니다. 또한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융합해서 경험적인 실험과 수학적인 모델을 결합한 보편적인 과학 방법론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질서로 원인 결과 이걸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부여하신 이제 Great Watchmaker 위대한 시계공으로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계몽주의와 세속적 근대성의 이제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광학에서 빛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모델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주는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과학주의를 확립시켰고요. 인간 이성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법칙을 알면 또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제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이후의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하신 분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법칙적인 질서의 관념이 이후에 사회 계약론, 합리적 정치 질서 구상에도 간접적인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는 바로 기계적인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아이작 뉴턴에게 있어서 자연은 물질, 즉 입자 플러스 운동 플러스 힘이 만드는 체계였어요. 성질 목적보다 정량화 가능한 법칙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력, 뭐 밑으로부터 뭐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 이런 거. 왜 이런 것들이 끌어당기는 게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가 왜 사과가 떨어질까? 아래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잡아 끄는 것이 있다. 중력. 이렇게 정량화 가능한 법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일 법칙으로 천상과 지상의 관계도 보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법의 혁신을 일으켜냈습니다. 모든 것들을 미적분과 기하로 운동을 기술하게 됐고요. 경험과 수학을 결합시켰습니다. 또한 자연 철학의 규칙에서 불필요한 어떤 가정하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현상에서 가장 어떤 단순한 이유를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삼법칙 되게 중요하죠.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물체의 모든 것들을 힘 법칙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만유인력,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어떤 또한 예측과 적중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많은 근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관 어,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 데카르트도 어떤 측면에서는 기계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작 뉴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썼을 때 데카르트는 어떤 원거리 작용 그런 기계적인 작용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아이작 뉴턴은 수학 법칙이 현상을 압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이런 기계적인 어떤 물질 세계로 설명하는 것을 더 확장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근대성에 남긴 효과 등은 학문을 제도화하고요. 이신론이라는 것을 등장시켰어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위대한 시계공 은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으로만 세상과 관련을 맺으신다. 관계를 맺으신다. 이런 질서정연한 법칙의 우주.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신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산업 혁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거대 메타 언어, 즉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로 이제 자리 잡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 세계관의 거대한 그 거대 서사와 성경적 이야기의 거대 서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 시작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성을 가진 근대 시대는 결국 세상의 시작은 과학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끝은 더 나은 세상으로 결말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의미는 과학, 기술에 의한 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 내러티브적인 근대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등장하게 된 후기 근대성으로 인해서 붕괴되어 들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후기 근대주의는요. 근대의 성취와 전제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거나 넘어서는 사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주의는 20세기 중후반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1960년대로부터 80년대에 철학, 예술, 사회 이론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서는 사실 근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대성이 약속했던 합리성, 진보, 보편적 진리, 주체의 자율성이 결국 전쟁, 식민주의, 기술적 폭력, 전체주의 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후기 근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다면 뭐 그 전에 먼저 얘기할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근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힘이다라고 한다면 후기 근대성은 해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근대성이 세웠던 거대 담론, 보편 진리, 합리적인 주체를 의심하고 해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해체라는 말을 먼저 등장시켰던 사람은 이제 자크 데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텍스트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권위와 전통을 상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메타 서사의 종말, 거대 서사의 종말도 결국 기존의 하나의 큰 틀이 해체하고 다원성을 수용하자는 흐름과 이제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 해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구 사회가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굉장히 뭐 더 나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결국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공동의 붕괴, 멸망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침묵을 강요받게 되었던 제3세계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서구의 근대성을 바탕으로 했던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이젠 해체시키고 각 시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자크 데리다가 해체를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성에 영향을 끼쳤던 첫 번째 사람은 역시 자크 데리다예요. 해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일단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령 알제리 유대기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크 데리다는. 그래서 주변적인 이런 정체성. 왜냐하면 프랑스령이지만 본토 프랑스가 아니거든요. 알제리죠.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주변에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그 살면서 자라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 그의 사유에 깊게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 구조주의 언어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핵심 개념 중에 중요한 거는 먼저 이제 해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적인 어떤 위계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모든 것, 거대 서사, 기존 텍스트나 사유 체계가 그렇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서 해체는 파괴가 아니라 구조 분석과 전복적인 읽기, 기존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정과 권력 구조를 폭로하고 다른 의미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의미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차이와 지연의 끝없는 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뭐 그런 우리나라 말로는 차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의 차이와 연기의 중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결합시킨 그만의 독특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도 이 차연이라는 것의 핵심은 어떤 개념도 본질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것들과의 차이와 시간적인 지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고 중심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서구 철학은 말, 이성, 중심을 위에 두고 글, 타자, 주변을 열등시해 왔다라고 이제 비판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질서와 권위를 상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절대성을 해체시켜야 한다.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와 담론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체라는 것도, 결국은 자아라는 것 자체도, 이성, 왜 그,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 유일한 하나는 생각하는 나는, 절대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유의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의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유의성이라는 거는 단순한 장난, 뭐 게임적인 오락, 뭐 이렇게 뭐 우리는 그렇게 이 유의성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데리다에게 있어서 유의성은 어떤 고정된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미끄러지고 생성되는 의미의 운동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차연이라는 것이 되게 그의 데리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 전통이 추구해온 중심, 로고스, 진리, 이성, 신, 주체 이런 것들이 해체된 자리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자유로운 흐름들을 이제 가리켜서 데리다는 유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사라진 구조에서 남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대입해서 설명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해체되고 난 상황에서 남는 것은 의미들이 끝없이 어떤 부딪히고 깨지고 없어지고 다시 발전하고 그런 움직임 자체의 유의성만 가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조라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차연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어떤 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 근데 그게 그 의미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의미들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프랑스랑 알제리잖아요. 프랑스에서 쓰던 어떤 그 본토에서 쓰던 말이 알제리나 이런 식민지에서 쓰던 가운데서 그 단어가 다르게 사용했던 경우. 근데 그것들이 이제 본토에도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여기는 식민지고 여기는 본토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같은 프랑스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라는 공통된 분모, 프렌치 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 공동체 분모에서 이제 프랑스 본토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말의 의미, 글의 의미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과 거기서 다르게 형성되어 온 의미와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의미가 지연되고 미끄러지고 사라지고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유의는 그런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성으로 이제 데리다는 설명한 거예요. 언어의 의미가 궁극적인 고정점이 없이 끊임없이 생성과 변화를 반복하며 그 움직임이 이제 결국에는 권력 중심, 뭐 어떤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해체의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다에게 있어서 유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대성이라는 것은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심에 닿을 수 있다라고 이성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데리다는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공포나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해체라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의미의 놀이터를 열어주는 행위이다라고 해서 텍스트를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장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공존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 속에서 성경 해석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등장하게 된 것이 뭐냐면 여성 신학이라든지 흑인 신학이라든지 해방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유의성과 관련해서 나오게 된 어떤 현상이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하죠. 상대주의, 모든 것이 유의라면 궁극적인 진리나 윤리적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 대리라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방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제적인 정의와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후기 근대성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이제 미셸 후코입니다. 역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프라티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부터 그분을 연구하신 분들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는 고등사범 고등학교에서 이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구조주의와 정신분석,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저작은 광기의 역사, 뭐 감시와 처벌 이런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권력은 어떤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담론은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은 지식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미셸 푸코입니다. 그래서 담론은 사회적인 지식과 권력이 결합한 체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신의학 담론 이런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권력이 사회적 지식과 결합한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시와 규율이 일어나는 거죠. 근대 사회의 권력은 왕의 공개적인 폭력보다 일상적이고 내면적 규율로 작동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푸코가 얘기했던 이제 대표적인 은유가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나 감시당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 것이다. 사회가 이제 스스로 개별적인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국가는 생명을 관리 조절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나옵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이제는 그게 한 1970년대에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담론이었다면 오늘날 2025년의 담론은 제발 애를 두 명 이상 나옵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한 명이라도 좀 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이런 것들이 근대 국가가 생명을 관리 조절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담론이다. 그런 담론적인 것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질병, 성적 규범 등까지 국가적인 통제와 규율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에게 있어서 후기 근대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성도 권력 구조가 만든 그런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체적인 중심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제도가 해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감옥, 병원, 학교가 진실로 사람을 더욱더 온전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 구조의 도구가 되게끔 복속시키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푸코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근대의 자유적인 주체와 이성 중심 진보 서사를 해체하면서 후기 근대적인 비판 정신의 핵심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냈던 것에 이제 그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의미는 해석의 폭력성이에요. 그래서 푸코가 뭐 방금 전에 강조해 드렸지만 진리와 권력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근대는 진리를 중립적이고 해방적인 것으로 간주했지만 진리도 결국엔 특정 권력의 산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진리라고 부르는 담론이 사회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해석이 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해석이 사람들에게 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텍스트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제 결국에는 분류, 규범, 의미 틀을 부여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틀로 그 사람들을 강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석이 권력 관계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감옥, 병원, 학교, sexuality, 성 연구를 통해서 권력의 해석을 통해 인간의 규율화하는 방식을 우리는 근대성을 통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언어와 담론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쓰는 개념과 언어 자체가 권력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권력적인 서사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과거에는 이제 항상 인류 역사는 광기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대성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의학 담론 같은 경우는 광인을 환자로 규정하고 격리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징벌에서 교정으로 바뀌지만 사실은 더 깊고 세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를 만드는 이런 해석의 권력성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해석의 폭력성이에요. 권위적인 해석이 사회적 억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은 결국 기존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해석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어,
뭐 여성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등이 푸코적인 어떤 통찰을 받아서 기존의 주류 교회 해석이 어떠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미세 푸코의 이 해석의 폭력성에 영향을 받은 어떤 성경 해석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석의 폭력성은 이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배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급진적인 통찰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뭐 예를 들면 모든 해석이 권력이라면 어떤 해석도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실천 방향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 좀 약할 수 있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사람은 역시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세 명 다 프랑스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고요. 비평가였어요. 본래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현상학을 공부했지만 점차 근대의 보편 진리와 진보 신념에 회의적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됐고요. 특별히 이 리오타르가 중요한 것은요. 후기 근대주의라는 말을 개념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에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조건을 이라는 책을 1979년에 이제 발표했는데 이걸 통해서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대중에게 많이 알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 서사, 거대 서사는 정말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 거대 서사가 뭐예요?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는 거대한 총체적인 이야기인 거죠. 계몽주의의 이성 진보, 뭐 칼 막스주의의 계급 해방, 그리스도교 구원의 대서사시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는 다원화시켜야 하고 분절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후기 근대주의는 포스트 모던은 메타 서사에 대한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언어 게임과 국지적인 담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의 통합된 진리 대신 다양한 언어 게임이 공존한다는 관점을 통해서 한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나름의 합의와 규칙 속에서 진리를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다원성과 차이의 인정이 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과학과 지식도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과학 역시 완전한 중립적인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본, 정치, 기술, 권력과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특정 권력의 산물이다. 역시 푸코와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진보 서사라는 것은 이제 진보라는 말은 없다. 해방의 서사는 붕괴되었다라면서 다만 우리는 다원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담론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합적인 인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다중적이고 관계적인 주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역시 거대 서사를 이제 불신하는 거예요. 단일한 큰 이야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 거대 서사는 단일한 틀로 인류 전체의 역사, 진보, 해방을 설명하려는 큰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적인 서구 전통의 신적 섭리 속에서 인류가 구원으로 나아간다. 뭐 근대 과학의 객관적 지식이 축적되며 진보한다. 칼 막스주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을 거쳐 해방으로 간다. 계몽주의의 이성은 인류를 점점 더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게 다 메타서사, 거대서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거대 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식민주의를 통해서 냉전을 통해서 결국 근대적인 약속이
폭력과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걸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마저 절대적인 진리와 해방을 보장하지 못해요. 핵무기, 기술 지배, 감시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인류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대 지식은 분절화되고 다원화되었고, 그래서 지역적이고 전문화된 담론으로 작은 담론들로 흩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서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보와 해방을 근대 이런 거대 서사가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서사는 해체해야 한다. 이성도 이제는 특정 역사, 문화, 권력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체는 더 이상 자율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중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과학도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위험이 있다. 또 실전적인 방향이 부족하다. 뭐 그러면 그 큰 이야기를 해체하면 그 뒤에 사회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라는 제안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근대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적인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오류는 이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인 자신들이 가진 이해가 잠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기 근대 시대는 시작은 근대 신화가 붕괴된 것이 시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말은 사실 없어요. 결말이라는 건. 종착점이라는 것을 후기 근대성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후기 근대성은 하나의 통일적인 궁극적인 목적지 자체를 의심해요. 그래서 후기 근대성의 아이러니는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종착점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성과 차이를 존중해주고 권위와 폭력을 해체하고 자기 반성적인 합리성, 겸손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성을 이제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 다원적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성경 해석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뭐 문제점을 본다면 일단은 귀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귀납법을 선호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귀납법 어떤 것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것과 배제하지 않는 것. 근데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적 또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런 신비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핵심을 우리가 어, 놓쳐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객관성과 진리를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참조하지 않고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을 수동적인 목소리로 서술할 가능성이 있다. 이성 중심의 성경 해석. 하나의 방법으로 또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들이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은 책임 없는 성경 해석. 사람들이 더욱더 혼돈에 빠진다. 또한 저항으로만의 성경 해석이에요. 단순히 지배와 저항이라는 단순한 이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단절된 구약과 신약이 분절되고 단절되어서 연결되지 않고 어 그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런 식의 접근을 만들어내는 단절되는 성경 해석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귀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문제점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귀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거든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이게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렌 윌킨스 리젠트 칼리지에 이제 철학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한 서구 문명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 명예 교수인 로렌 윌킨슨도 기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 그 자체가 문제다. 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 강조된 것이 문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우리 시대에 너무 적용해야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꼭 현실, 21세기 현실과 꼭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21세기 현실을 통해서 앞전 시대들을 우리가 마치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성경 해석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21세기의 방식을 가지고 주 1세기 또는 주전 6세기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특징적인 것들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의 안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만들어내는 수많은 성경 해석의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귀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식의 접근도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의 안경으로 성경의 시대의 그 시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에는 성경 해석에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에서 귀납법을 통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이제 성경적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교는 성경만이 우리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이야기에 있어서 저희가 성경 드라마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세 관점의 관점입니다. 세 관점의 이제 중요한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게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번째 추종자들이었던 교회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근원은 오랫동안 이제 500년 동안 형성되어 왔던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의 큰 영향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제2성전 시대를 사실은 되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신구약 중간기라는 식으로 우리는 제2성전 시대를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다. 뭐 침묵의 시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 그 시대를 이제 중간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중간기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그 500년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갑자기 등장하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식의 접근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결국 그 어떠한 바탕과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안경으로 이 말씀은 이런 걸 거야라는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귀납법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게 다 그런 거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 드라마다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런 식의 도래가 아니라 세관점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세관점에서 얘기하는 그 제2성전 시절에 육체적인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도 그래서 술법의 성전도 지었고 이제 성벽도 지었고 나름 그 땅에 정착했는데 아직도 그 술법의 성전에 임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함께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너희는 내게 합당한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식의 관점이 형성되었던 그 제2성전 시대.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접근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는요, 근대성적인 측면과 후기 근대성적인 성경 해석의 어떤 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나눠야 할 얘기이긴 합니다. 음, 이 부분 그걸까지 여기서 또 다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론 주 1세기에 오랜 년 동안 제2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들이 형성해 왔던 것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일에 이제 비유대인들이 속하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이 한 성령님의 안에서 충만한 인재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존재들입니다. 거대 서사라는 것을 불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형성됨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후기 근대적인 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역과 시대를 넘어섰던 인종과 어떤 피부색을 초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그 고백이 전혀 지역적이고 다원적인 측면이 전혀 반영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공통된 고백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 보편적인 고백이 있는가? 그것도 강요된 거 아니냐? 미세 푸코의 말처럼 폭력적으로 접근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자발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 그 그리스도교가 뭐 어떤 주체가 아니라 아직도 메이저가 아닌 그 나라, 그 문화권의 마이너로 있을 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다원화되고 분절화돼서 각각 발전되어 나왔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폭력으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피부가 인종 모든 것들이 뛰어넘은 공통된 기름 부음, 공통된 인식, 공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이 공적 진리는 다원화되고 분절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는데 하나의 공통된 고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꿰뚫는 공적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 구속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첨으로서 부록으로서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지금 나눔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 성경은 드라마다의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